자, 그래서 퇴적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 지원에서는 이 암석의 종류 세 가지를 다 배우고, 다 배운다기보다 이제 그 세 가지 암석,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세 가지밖에 안 배워.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배우는데 변성암도 아예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 지원하고 다른 게 변성암 지형도 안 나와. 예전 지원에서는 변성암 지형이 나왔었거든. 뭐 저쪽 백령도, 두무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변성암 지형 나왔는데 이제 그건 안 나오고요. 이제 두 가지 화성암과 퇴적암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퇴적암. 말 그대로 뭐야? 쌓인 거지. 이게 뭐라 뭐 퇴적물. 퇴적물이 이제 쌓여서 쌓여서 뭐 어딘가에 쌓인다는 얘기지. 그지? 뭐 보통은 이제 큰 호수, 잔잔한 호수 밑바닥이나 깊은 바다, 우리 심해저 평원이라고 하지?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곳에 걔네가 쌓여서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굳어진 암석 뭐 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제 그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퇴적암의 이제 생성 과정.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오잖아. 생성 과정 그래가지고 자, 이 퇴적암이 생성되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속성작용이라고 하죠. 속성작용. 그지? 속성작용. 자, 그래서 일단 퇴적물이 뭐야? 뭐 어딘가 이제 쌓이는 거지. 그지? 쌓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퇴적물들이 쌓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적물이 쌓이면 그 퇴적물 뭐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중 문제고 뭐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어떤 기존의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뭐 한데 그 퇴적물 사이 이 입자들 사이 빈 공간을 뭐라 부르냐 이거 공극이라고 하지. 공극. 그지? 공극. 그럼 어쨌든 그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이 입자들 사이의 공극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다져진단 말이야. 쌓이다 보면은 다져져. 그지? 다져져. 그래서 다져질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공극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거죠. 공극이 감소. 계속 위에 쌓이면서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계속 눌리니까, 그지? 눌리니까 공극이 줄어들면서 그 공극 사이로 여러 가지 뭐 석회질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왜 그걸로 따지면 이제 벽돌을 내가 차곡차곡 쌓을 때 벽돌과 벽돌이 나중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그 사이 시멘트라는 거 바르잖아. 그걸 비슷한 거지. 공극이 줄어들면서 그 사이로 여러 가지 이제 석회질 물질 같은 게 이렇게 이제 그 스며들면서 결국 그게 이제 일종의 접착체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지. 그 결과 이제 굳어지는 거지. 굳어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요거 특히 요 공극 사이에 석회질 물질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게 점점 굳어지는 거. 요걸 뭐라 불러? 교결작용이라고 하죠. 그지? 교결작용. 이 전체 과정은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공극 사이에 석회질 물질이 스며들면서 이제 굳어지는 거는 교결작용.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석회 물질이나 규질 같은 애들이 간격을 메워서 이제 굳어지는 거. 요거를 교결작용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다 지금 다져짐이라고 쓴 게 거기 보면 이제 다짐작용이라고 나와 있지. 뭐 이거 크게 순서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보통 이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요 말 속성작용하고 교결작용 헷갈려 갖고 많이 틀리니까 속성작용은 이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고 교결작용은 이제 요 과정만을 말하는 거다. 뭐 요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퇴적물에는 뭐가 있느냐? 밑에 보면 이제 퇴적물에 물의 종류가 퇴적, 암의 종류 뭐 이렇게 나오죠. 그지?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 쌓여서, 그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놈이건, 뭔가 어디 화산 분출에 의해서 뿜어져 나온 애들이 어딘가에 쌓이건, 이걸 우리가 뭔가가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 이렇게 얘기하죠. 쇠설성 퇴적암. 그지? 뭔가 이제 쌓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그 쌓인 입자 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구분을 하는 거지. 입자 크기. 뭐에 따라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 특히 이제
우리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입자 크기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뭐 주성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석회절 물질이 쌓인 거냐? 그럼 그거 뭐야? 석회암이라는 퇴적암이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점토라고 하는 진흙, 우리가 흔히 진흙이라고 하는 뭐 점토나 이런 진흙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뭐라 불러? 쉐일 또는 뭐 이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은 이제 모래야. 근데 모래 같은 경우에 진흙보다는 알갱이가 좀 클 거 아니야. 우리가 몇 밀인지 뭐 이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면 그 모래 사이사이에 걔보다 입자가 작은 진흙들이 스며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모래와 진흙이 뒤엉켜 쌓여가지고, 근데 이제 주성분은 모래인 거지. 그래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뭐야? 사암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갈. 그럼 자갈은 입자가 또 더 크잖아. 그럼 그 자갈 입자 사이에 모래나 진흙이 막 스며들겠지. 그래서 결국 굳어진 거. 그러니까 자갈, 모래, 진흙이 뒤엉켜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뭐라고 한다? 역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앞에 거 하나씩만 외우지. 자갈, 모래, 진흙,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그래서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순서지. 자갈이 제일 크고 모래, 진흙, 석회질 순인 겁니다. 그지? 석회암. 그럼 석회질이라면 어떤 거였어? 예를 들어 우리 조개 껍데기. 뭐 예를 들어 산호초 성분. 그지? 소위 말해 이제 탄산칼슘이잖아. 그지? 그런 것. 입자의 크기를 따지면 얘가 더 작다. 특히 이제 요거 종종 나와요. 요 자갈. 그럼 우리가 자갈이라고 하는 녀석이 크기가 얼마냐? 거기 나와 있죠. 얼마 이상? 2mm 이상인 애들 보통 자갈이라 한다는 거. 그지? 거기 보면 나와 있죠. 2mm 이상.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2mm 이상 되는 애들을 자갈이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쇠설성 퇴적암이니까 뭐 입자 크기로 물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보통 화산 재가 뿜어져 나오면, 그지? 그럼 그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던 주변 지역에는 화산재가 많이 쌓여서 뭐 거기에 이제 또 그게 굳어져서 암석이 되면 그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회암이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석회암, 쉐일, 사암, 역암, 응애암.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바다에 우리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육지고 여기가 이제 바다야. 그래서 여기 이제 강물에 의해서 이런 모래나 진흙이나 자갈이 운반돼가지고 요 이제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요 지점에 쌓인다고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육지에서 멀리 갈수록 입자 크기가 달라지거든. 쌓여있는 퇴적암의 종류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까운 쪽에는 주로 어떤 애들이 쌓일까? 강물에 의해서 간다고 치면 입자가 큰 애들은 멀리 못 가지. 그러니까 요 주변에는 주로 자갈이 많이 쌓여서 주로 역암이 형성이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사암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쉐일, 그 다음에 석회암,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걔네가 육지에서 바다로 운반이 돼서 와서 쌓여서 퇴적암이 된다 그러면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 왜냐, 가벼운 놈일수록 더 멀리까지 운반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뭐도 할 수 있는 줄 아니? 그럼 이 육지가 혹은 이 바다가 융기했는지 침강했는지 알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융기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육지가 됐다고 해봐. 그 이후에 이제 또 퇴적물들이 계속 운반돼서 쌓인다고 하면은 여기가 뭐야? 역암이 되지. 육지에서 가까운 데가 되니까. 또 융기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암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육지가 되면 또 여기 역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퇴적암들이 쌓여서 지층을 형성하잖아. 이렇게 지층을 쭉 들여다봤을 때 아래쪽 지층이 예를 들어서 쉐일이고 사암이고 역암이고 이런 순으로 쌓여져 있으면 이 지역은 융기를 한 지역인 거예요. 반대로 이 지역이 침강을 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역암, 사암, 쉐일 순으로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퇴적암을 가지고 융기가 일어났는지 침강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면 이거는 뭐냐면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나오죠. 화학적 퇴적암. 그지? 자, 요런 것들은 그냥 니네 다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 화학적 퇴적암은 말 그대로 이제 뭐야?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뭔가 침전물이 만들어지고 그 침전물들이 가라앉아서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화학적 퇴적암이 되겠지. 그지? 화학적 퇴적암. 아까 사실 석회암은 쇠설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입자 크기 비교하려고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지. 니네가 문제 풀 때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 내지는 뒤에 나오는 유기적 퇴적암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화학적 퇴적암은 말 그대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뭐 화학 시간에 배운 걸로 얘기하자면 그 앙금이 만들어진 거지, 일종의. 그래서 침전물이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가라앉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화학적 퇴적암이다.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뭐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뭐야? 퇴적암. 아니, 퇴적암 중에 석회암. 그지? 석회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칼슘 성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 만들어지잖아. 그거랑 만나서. 그지? 그래서 주성분 탄산칼슘. 석회암이 대표적인 화학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척트라는 것도 나오지, 그지? 척트. 규질이 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규질이라고 뭐 우리 모래, SiO2 성분 같은 거 있지, 그지? 그런 거. 척트. 그 다음에 암염이라 그래서 뭐야? 예를 들어 지금은 바다가 아닌데 과거에 바다였던 지역이 융기해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 호수가 됐거나 육지가 됐어. 그럼 거기는 바닷물이 다 증발했을 거 아니야. 그럼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제일 많이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소금 성분 같은 것들이 거기에 쌓여서 암석이 된 거지. 그게 암염이지, 암염. 그지? NaCl. 근데 얘네들 어떤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특히 요 석회암, 의해서 걔네들이 침전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화학적 퇴적암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유기적 퇴적암 나오죠. 유기적 퇴적암. 그럼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말 그대로 유기물이 쌓여서, 그 유기물이라면 뭐 예를 들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 동물이나 식물들이 죽어서 묻히면 걔네들의 성분이 결국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유기적 퇴적암이겠지. 여기에 또 뭐가 나온다고? 석회암이 나온다고요. 그지? 왜냐면은 이 석회암의 주성분이 아까도 이제 똑같은 탄산칼슘인데 아까 얘기한 뭐 조개 껍질, 그 다음에 뭐 산호, 그 다음에 왜 우리 바닷속에 단단한 껍질 갖는 애들 있잖아. 뭐 게. 이런 애들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니까 얘네들이 죽어서 묻히면 그 성분이 쌓여서 석회암이 된다. 그러니까 석회암이라는 암석은 아까 여기서 석회암 잊어버리세요. 그건 이제 입자 크기 설명하려고 한 거야. 니네 문제에서 석회암은 두 개.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 둘 다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은 석회암도 있고 그러니까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도 되고 유기적 퇴적암도 된다 이거야.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어? 척트도 있지, 척트. 이제 그러니까 얘네 둘. 석회암하고 척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적 퇴적암,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적 퇴적암. 둘 다 되는 애들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석탄, 뭐 우리 잘 알지? 석탄. 그지? 석탄은 어떤 애들이지? 너네 석탄과 석유 차이는 알지? 석유는 해양 생물들이 바닷속에서 매몰돼 가지고 그게 이제 화학 반응 거쳐서 석유라는 액체가 만들어진 거고, 석탄은 육지에 사는 식물들이 땅에 묻혀서 이제 탄화작용이라는 거 거쳐 가지고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진 석탄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결국 식물이라는 유기물들이 쌓여져서 뭐 경우에 또 화학 반응도 거쳐 가지고 일종의 퇴적암이 된 거다. 석탄. 식물이지, 식물. 그지? 육상식물. 더 정확하게는 현재 우리가 쓰는 석탄은 어떤 식물이야? 그렇지. 고생대 때 매몰된 양지 식물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이 된 건데, 얘도 어쨌든 퇴적암에 들어간다. 유기적 퇴적암에 들어간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뭐 퇴적암에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이건 암기만 좀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럼 이런 퇴적암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거지. 그래서 그리고 그런 퇴적암들이 쌓이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퇴적 구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이 어떤 곳이냐.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서 나옵니다. 2번이냐? 2번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서 지층에 대해서 배우겠지. 지층, 그지? 기본적으로 지층은 뭐야? 서로 다른 크기의 이제 퇴적물들이 쭉 쌓이다 보면 결국 층을 이루게 되는 게 지층이지. 그래서 지층은 기본적으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선생님, 제가 어떤 지층을 봤더니 거기에 화성암이 있던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층이 만들어지고 걔네가 뚫고 들어온 거지. 지층이 형성되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퇴적암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지층이 만들어질 때 그 지층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퇴적 구조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퇴적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지층이 쌓이고 난 다음에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역전 여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층이 쌓일 당시에 대략적인 환경이 어땠는가도 알 수 있어. 지층이 쌓일 당시에 환경 또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퇴적 구조를 한 4개 정도 나오게 되죠. 4개, 그지? 자, 첫 번째가 뭐다? 점이층리라는 거 나온다, 그지? 점이층리. 점이층리. 점,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에 이제 퇴적 환경에서도 나오겠지만 보통 점이층리라는 구조 이렇게 된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지층이 쭉 있어.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 이렇게 지층들이 쭉 쌓여 있을 때 여러 지층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 지층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구조. 요게 점이층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입자가 크고 여기 작고 이게 여러 지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지층을 들여다봤을 때 한 지층의 아래쪽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 형태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 요걸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떨 때? 내가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을걸? 얕은 그릇에다가 물 넣고 여기다 니네가 자갈모래 진흙을 넣어서 이제 막 흙탕물 만든 다음에 가만히 냅둬봐. 그러면 걔네가 쌓이는데 그냥 막 뒤엉켜서 쌓여요. 다시 쫙 가라앉거든? 가라앉을 때 막 뒤엉켜서 가라앉아. 근데 길다란 페트병에다가 물 넣고 내가 거기다 자갈모래 진흙 넣어서 흙탕물 만든 다음에 가만히 두면 그때는 비교적 얕은 그릇에 비해서 아래쪽에 주로 자갈 쌓여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모래가 채워진 다음에 그 위에 모래 있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좀 수심이 깊은 환경 혹은 수심이 깊어지는 환경에서 퇴적물들이 쌓이면, 왜냐면 입자가 클수록 빨리 가라앉잖아. 입자가 작을수록 천천히 가라앉으니까 이게 수심이 얕으면 얘네들이 뭐 얼마 안 가라앉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뒤엉켜서 쌓이는 거야. 근데 깊으면 아무래도 입자가 큰 애는 빨리 가라앉고 입자가 작은 애는 천천히 가라앉으니까 얘네들이 아래쪽에부터 위로 갈수 입자가 작은 애들이 이게 층층이 쌓여있게 된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환경 내지는 깊어지는 환경에서 만약에 퇴적이 일어나서 지층이 형성이 되면 이와 같은 점이층리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뒤에 퇴적 환경에서 나오겠지만 어디? 우리 앞에서 해저 지형할 때 수심이 좀 얕은 바다 대륙붕이라고 한다 그랬지.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는 경사면이 있다 그랬지. 대륙 사면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대륙 여기서 이제 강에서 계속 퇴적물들이 밀려오면은 그 퇴적물들도 쌓여서 밀려서 요 대륙 사면이라는 데를 따서 흘러내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 수심이 확 깊어지는 데니까 근데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대륙대라고 하는 곳에 그 흘러내린 애들이 쌓이거든. 그때 이와 같이 쌓이게 돼. 참고로 이렇게 이제 대륙 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흐름을 류라고 불러. 그래서 어쨌든 뒤에도 나오겠지만 대륙대지. 여기가 이제 대륙대거든. 대륙대에 퇴적물들이 쌓일 때. 그리고 아까 얘기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이니까 예를 들어 깊은 호수. 그지?
깊은 호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왜 해저 지형에서 심해저 평원에서 아예 수심이 겁나 깊으면서 평평한 거. 그럼 거기는 표면에 있는 애들 가라앉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런 아주 심해져. 이런 데서 이제 보통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질 때는 점이층리라는 구조가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뭐나? 사층리. 사층리. 이제 경사져 있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지층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우리 왜 그 역사 시간에 보면 그 도자기 선사 시대인가? 를 대표하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렇지. 빗살무늬 같은 거 나타난다. 그지? 이런 식으로. 요런 형태의 어떤 그게 나타나는 게 사층리야. 그럼 어디서? 자, 주로 물이 흐르는 환경. 얕은 물가에서 물이 흐르는 환경이나 혹은 바람이 부는 환경. 물이나 바람이 흐르는 환경에서 퇴적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막이야. 사막에 가면 니네 이렇게 뭐 있어? 사막이 평평하지 않잖아. 소위 말하는 모래 언덕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 그럼 자, 만약에 사막에 바람도 되게 많이 불어. 그지? 온도 차이가 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럼 이쪽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리겠지. 날라서 뒤로 간다? 그런데 뒤쪽에 가면 또 여기가 이렇게 언덕이니까 바람을 또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멀리 안 가고 이렇게 톡 떨어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래 언덕이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이 이동해 가거든?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그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지면 거기 이런 줄무늬가 나타난다. 물도 마찬가지지. 물. 얕은 물도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어떤 퇴적물들이 운반되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살짝 이렇게 깊어져. 아주 깊은 바다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물을 통해서 퇴적물이 오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점점 쌓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결과 나중에 지층이 쌓이면 지층 이런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 요게 사층리입니다. 그래서 사층리에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환경에서 퇴적이 일어나면 사층리가 생기니까 물이 흐른 방향 또는 바람이 분 방향을 알려줘요. 이렇게. 그지? 물이나 바람이 분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줄무늬가 나타나잖아. 그지? 그럼 그 기울어진 쪽으로 바람이나 물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흘러간 거야. 그지? 그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알겠니? 그럼 이것도 이제 뒷장에 나오지만 그럼 이런 곳이 어디냐? 아까 내가 사막 얘기했었지. 사막. 그 다음에 이네 모래가 많은 곳이 사막은 아니지만 모래 많은 곳이 어디야? 해수욕장 가면 모래 많지. 해빈이라고 표현하죠. 해빈. 우리가 보통 해빈이라고 표현하거든. 해빈.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는데 바닷가에 그런 해안가에 모래 언덕이 있어. 해안사구라고 표현하지. 그런데 해안사. 그러니까 결국에 해빈. 여기. 요런데. 아마 우리 뒷장에 보면 그거 나올 거야. 이제 사층리가 나타나는 퇴적 환경 그래가지고 뭐 사막, 해빈.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했지. 수심이 좀 깊어지는데.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데서 깊어질 거 아니야. 대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지? 그런데 삼각주 같은데. 요런 데서는 만약에 이제 지층이 형성된다면 사층리라는 퇴적 구조가 잘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야? 여는? 여는. 그러니까 어떤 흔적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약간 지층을 봤을 때 요런 거. 약간 물결무늬 같은 게 요렇게. 그죠? 야, 그럼 봐봐. 이게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얕은 물가야. 얕은 물가. 그러니까 너무 깊은 곳은 안 돼. 얕은 물가에서 물이 이제 파도처럼 찰랑찰랑 거린다고 하면 사실 이 파도가 치는 이유가 물 분자가 뭐 하는 거야? 진동하는 거거든. 근데 물 분자는 뭐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하는 것도 아니고 수평으로 진동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원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수심이 좀 얕은 곳이면 그 물 분자들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 밑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을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시키겠지. 그래서 나타나는 무늬가 약간 물결 무늬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연은인 거. 그러니까 이 연은은 어떤 데서? 물가는 물가인데 얕은 물가. 이제 얕은 물가. 수심이 깊으면 소위 말하는 바닥하고 이 물 분자 마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생겨요. 근데 얕으면 얘네가 진동하면서 이 물 바닥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니까 이런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얕은 물가. 근데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물이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찰랑찰랑 거려.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지. 근데 만약에 계속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물결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연은을 봤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서 나타나면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물결 무늬가 정말 딱 뭐 자로 잰 듯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면 물이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흐름이 계속 변한다는 걸 또 뜻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연은 얕은 물가. 그래서 보면 왜 우리 이제 강 같은 데 가면 여기 한강도 물론 한강은 이렇게 뭐 일부러 시멘트를 발라놓긴 했다만 보통 이렇게 이제 저쪽 계곡 같은 데 가서 얕은 강가 주변에 보면 물이 좀 파도치듯이 찰랑찰랑 하잖아. 거기에 모래 같은 게 많이 쌓여 있거든. 근데 그 모래 보면 약간 물결 무늬 같은 게 나타난다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퇴적되면 이런 연은이라는 구조가 나타나야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흐르는 물이나 파도의 흔적이 퇴적물 표면에 남아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층에서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야? 건열. 이름에서 알 건조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 왜 특히 저기 가면 볼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니네도 거의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게 농사 짓는 거 많이 못 보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 농사 많이 졌다. 특히 벼농사. 그러면 이 논이 벼가 자랄 땐 1년에 물이 채워져 있어. 그런데 벼를 다 이제 수확하고 나면 거기다 물을 채워놓을 필요가 없지. 그냥 둬. 그럼 그 물이 마르지. 그럼 물이 그 논바닥에 물이 바짝 마르면 논바닥이 쫙쫙 거북이 등껍질이 갈라지거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층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거북이 등짝 마냥 이렇게 이제 땅바닥에 쫙쫙 갈라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열이라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는 요 지층이 쌓일 당시에 매우 건조한 환경이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건조한 환경. 건조한 환경.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퇴적 구조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여기 지금 환경은 우리가 대충 써놨잖아. 이런 환경에서 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문제가 그래. 무조건 연은이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건열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 뒤집어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연은이면 무조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지층을 봤더니 요렇게 나타났어. 위로, 그러니까 3자로 나타나. 그럼 이거 지층이 뭐야? 뒤집어졌다는 거. 왜 뒤집어졌는지 알 수 있지. 그냥 지각 변동 받아갖고 헷가닥 뒤집어진 거지. 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쌓인 이후에 역전이 됐다는 거지. 그죠? 조금 어려운 문제는 우리 뒤에 가서 지층의 나이 배우겠지만 지층 순서 따질 때 거기다 또 요거 넣어놓는다고. 왜냐면 요걸 보면 지층이 역전되는 여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라 그러면 1, 2, 3순으로 쌓여야 되는 건데 이 상태에 돼 있다면 1, 2, 3순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요 구조는 중요한 게 나중에 지층의 나이, 상대 연령하고도 맞물려서 같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야. 건열도 원래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지? 뾰족한 게 아래로 향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뾰족한 게 위로 향해져 있으면 이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로 오목하게 나타나야 되거든. 이 줄무늬가. 근데 만약에 위로 이렇게 오목하게 나타났지. 그러면 이거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점이층리도 마찬가지야. 점이층리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익기가 점점 작아져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익기가 점점 커진다. 이거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쌓인 경우라면 이게 지층이 역전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 구조 모습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층의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거기 뒤에 뭐 84페이지에 보면 나오지? 퇴적 구조와 지층의 역전. 그래서 지층이 역전되어 있을 때 퇴적 구조 모습들이 어떻게 그림에 나오는지. 알겠니? 그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뭐 이런 퇴적 구조가 나타나려면 일단 퇴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로 어떤 환경에서 퇴적이 일어나느냐. 이제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퇴적이 일어난 장소지, 장소. 이제 퇴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장소 따지면 퇴적 환경.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우리 이제 한 번씩 했던 거니까 뭐 이런 외우면 되는 것들은 요약하잔 말이야. 육상 환경. 그지? 육상 환경이 있고. 뭐가 있지? 연안 환경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육지인 거지. 아예 육지에서 이제 퇴적이 일어나는 경우. 연안이면 이제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 그지? 그 근처. 해안가에서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은 연안 환경. 아예 바다에서. 그지? 퇴적이 일어나는 거는 해양 환경. 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게 되죠. 이제 그럼 육상 환경 뭐가 있냐? 그럼 밑에 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육상 환경은 육상 내의 퇴적 환경으로 주로 강, 호수, 사막, 범람원. 범람원이 뭐야?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넘쳤다, 안 넘쳤다, 넘쳤다. 그러니까 이런데 범람이라는 게 넘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곳들은 범람되면서 퇴적물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또 말랐다가 범람됐다가 또 쌓이고 말랐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하천, 호수, 그지? 그 다음에 뭐 범람원. 뭐 거기 보면 또 뭐 있냐? 뭐 선상지 뭐 이렇게 돼 있나? 선상지 같은 거, 그지? 자, 선상지가 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이렇게 이제 높은 산들이 있어. 저 높은 산 꼭대기부터 니네 한강도 보면 어떻게 돼? 가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던데 한강의 근원을 찾아서 뭐 이래갖고 가. 저기 어디 가. 산 꼭대기 가면은 정말 거기 이제 한강 발원지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비석 같은 것도 하나 서 있는 걸 알고 있거든. 샘물처럼 송송송송 솟아나지. 그럼 그게 이제 밑으로 흘러가면 점점점 양이 많아져 강이 되는 건데, 저 위에서 이렇게 이제 강이 흘러내려와. 그지? 이렇게 이제 산이 쫙 있어. 그러면 이제 알다시피 이제 계곡에서는 굉장히 경사가 심하니까 물이 빨리 흘러내려오겠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평지를 만나는 거야. 여기는 산이 되면 평지면 경사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냐? 완만해지겠지.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강물들이 흘러도 주로 깎여. 주변을 깎으면서 내려가지. 그럼 깎여 나간 애들이 이제 강물과 함께 아래로 이동하다가 평지를 만나면 갑자기 확 느려지니까, 물의 속도가 확 느려지니까 그동안 깎여 내려왔던 애들이 쫙, 게다가 넓어지잖아. 좁은 계곡 사이로 막 흘러 내려오다가 넓은 평지를 만나니까 쫙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면서 그동안 깎여 내려왔던 애들이 쌓이게 돼. 요게 바로 뭐다? 선, 항, 지. 그지? 그래서 선상지는 그럼 주로 어떤 애들이 쌓이겠어? 생각해봐. 니네가 돌멩이를 산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굴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막 산이 끝나는 지점이니까 걔네들 크기가 좀 비교적 크겠지. 그러니까 선상지에는 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표현, 뭐 자갈이나 모가 난 돌, 이런 애들이 주로 쌓여. 이런 애들이 선상지에. 자, 그래서 니네 모의고사 볼 때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와? 선상지에 쌓여 있는 퇴적물들은 분급이 뭐하다, 불량하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분급이 양호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분급이라는 게 뭐야? 입자들이 고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게 좀 불량하다 이거지. 왜냐하면 야, 자갈, 모가 난 돌에다가 얘네들 사이에 뭐 모래 같은 것도 섞여 있겠죠.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쌓일 놈은 쌓이고 강물은 계속 흘러갈 거 아니야. 저 바다를 향해 가잖아. 그럼 생각해봐. 강이 흐르니까 강에서 어떻게 퇴적이 일어날까 생각하기 쉬운데 평지를 따라 흘러가다 보면 평지가 또 평평한 게 아니니까 얘네들이
평지를 따라서 그 경사를 따라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뭐야? 점점점 구부러져서 흐르게 되지. 그러면 이제 강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흐르잖아. 그러면 요 상대적으로 이게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지. 바깥쪽은 보통 유속이 빨라. 그래서 주로 깎여나간 침식이 일어나는 반면에 안쪽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니까 깎여나간 애들이 주로 거기에 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니네 강도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강들 보면 한쪽은 모래사장 같은 거 막 만들어져 있고 한쪽은 없고 그래. 유속이 좀 느린데요. 그러니까 니네가 강에 갔어. 저 건너편은 뭐 쌓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모래가 좀, 여기가 유속이 느린 거야. 여기서 놀면 돼. 이제? 그러니까 요런 데서 퇴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강에서도.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 육지에 호수가 있으면 넓은 호수는 또 흐름도 없고 잔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밑으로 천천히 이제 퇴적물들이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퇴적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육상 환경이야. 자, 연안 환경은 이제 육지하고, 자, 그럼 강이 흘러 가다가 바다랑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뭐 쌓일 놈은 또 쌓이겠지만 또 중간에 침식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결국 또 강물과 함께 흘러 바다까지 와요. 그럼 강과 바다가 만나면 또 유속이 또 확 느려지겠지. 그래서 그동안 깎여 나간 애들이 또 이렇게 쫙 퍼지면서 약간 삼각형 형태로 쌓이게 돼요. 그게 삼각주지, 삼각주. 그래서 삼각주는 사실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퇴적물들의 크기가 매우 작지. 주로 모래나 진흙 같은 애들이 주로 쌓이게 되죠, 얘네들은. 그래서 삼각주에 쌓여져 있는 퇴적물은 선상지에 비해서 분급이 양호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요것도 기억해야 되고, 분급이 양호하다. 그죠? 그리고 요때, 자, 여기 삼각주 퇴적물들이 쌓이지. 여기서 뭘 볼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지질구조 중에, 퇴적구조 중에 점이층이 볼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위에서 봐서 그렇지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강하고 바다하고 만난 이중 수심이 깊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퇴적구조 중에 점이층리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더라 이거지. 이제 점이층리 같은 거 볼 수 있더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해빈이라는 거, 여기 봐봐. 그럼 여기 이제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고, 우리가 이제 이쪽 이렇게 이제 바다 쪽에 보면 또 뭐가 있어, 해안가에. 파도가 와서 찰랑찰랑 치면서 어떻게 돼? 한쪽에선 깎여나가고, 다른 한쪽에 파도가 느려지는 곳에는 그게 가서 쌓이게 되거든. 그 결과 여기 뭐가 만들어져? 모래사장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게 바다 해자에 모래 빈자지, 그지? 해빈. 그지? 모래 빈자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이거 모래사장을 보통 해빈이라 불러. 그죠? 내 예감에 요 빈자가 선생님 아들 이름에 들어간 빈자가 아닐까 싶긴 한데, 구슬 이름 빈인데,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래사장이야. 뭐 굳이 뭐 한자까지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빈. 그 다음에, 강하고는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삼각주 있는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연안환경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니네 석호라고 들어봤어? 석호? 석호가 뭐지? 자, 우리나라 특히 동해안에 발달되어 있어. 영랑호 뭐 이런 거 들어봤니? 그지? 저기 속초하고 강릉에 가면 이런 게 있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해안가인데 약간 이렇게 움푹 쳐 있다고 치자 이거. 그러면 여기는 파도가 느려지거든. 그럼 파도가 오다가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가 바다가 이렇게 막혀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여기가 이제 육지가 됐지. 그럼 육지 안에 바닷물로 이루어진 호수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지? 이게 석호야, 석호. 그지? 이것도 결국 이 바다에서, 연안에서 퇴적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 이게 호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얘가 만들어지고 나면 얘가 호수니까 또 여기서 어떻게 돼? 아무래도 암염 같은 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겠지. 왜냐면 바닷물이 갇힌 거니까 얘는 계속 증발만 일어날 거 아니야. 거기에 뭐 강이 흘러드는 건 아닐 테니까. 그지? 석호 같은 것도 대표적인 연안 환경이 되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해양 환경은 뭐야? 대부분의 퇴적이 여기서 일어나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할 테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알다시피 그 심해저 평원. 수심 굉장히 깊은데 평평한 거. 맞지? 심해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바다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륙 수심이 한 200m 이내인 곳이 뭐야? 대륙풍. 맞아?
대륙붕에서 퇴적은 일어나겠지. 바다니까. 그 다음에 그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 수심에서 깊어지는 경사면 대륙 사면이 있고, 대륙 사면을 따라 퇴적물들이 흘러내려서 대륙 대라고 하는 곳에 또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이나 퇴적암이 형성이 될 수 있겠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거기 보면 대륙계라고 한 게 선생님 오탄한 거야. 대륙대야, 대륙대. 알겠지? 대륙계라는 건 없어. 그지? 대륙. 괜히 또 그것도 잘못 외우고 있다가 선생님 대륙대가 있던데요. 이러면 또 안 돼. 대륙대가 맞는 말이고 대륙계는 틀린 말이야. 알겠니?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퇴적 구조, 점이층리가 잘 나타나는 퇴적 환경, 사층리가 나타나는 퇴적 환경, 어는 건열이 나타나는 퇴적 환경들이 뭐가 있는지도 잘 매칭을 해서 암기를 좀 해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게 문제죠. 85쪽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그래서 나오죠.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자,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요거만 후딱 하고 좀 쉽시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형 뭐가 있냐 이거지, 그지?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암 지형 할 때도 얘기해, 시대를 꼭 매칭을 해야 돼.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은 주로 어느 시대라고? 화성암을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구분하면, 심성암은 다 중생대 혹은 중생대 이후라고 보면 되고, 화산암은 거의 대부분이 신생대 이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 우리나라에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퇴적지형은 대부분 고생대 이후야. 그러니까 고생대라고만 단정하면 안 되고요. 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도 있고 중생대 만들어진 퇴적암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신생대도 있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퇴적지형은 시기로 봤을 때 고생대 이후다. 그죠? 고생대 이후. 자, 그럼 요거는 거기 지금 그림에 뭐 위치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시대별로 한번 해봅시다. 자, 고생대 그러면. 고생대 때 형성된 퇴적암이죠. 자, 우리나라 강원도에 가면 뭐가 되게 많지? 석회동굴이 되게 많아요. 석회동굴. 자, 강원도 일대에 분포하는, 그러니까 니네 석회동굴 대표적인 거 이름 정도 몇 개는 외워놔야 되겠지. 고수동굴, 고씨동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강원도 일대에 있는 석회동굴들. 그럼 석회동굴이 뭐? 석회암이라는 퇴적암이 지하수에 의해서 녹아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그 걔네들이 대부분 다 고생대 때 형성된 퇴적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원도 일대 석회동굴들. 그지?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구문소라는 건 뭐냐면은 얘네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굉장히 깊은 연못 같은 거 형성이 되는 곳이 있거든. 수심이 겁나 깊지. 몇 미터씩 돼. 그게 소야, 소. 그래서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산속에 구문소라고 하는 큰, 그러니까 계곡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못처럼 수심 되게 깊은 데가 만들었는데 그 옆에 보면 다 그 절벽들이 퇴적암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석회동굴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러니까 보면 강원도 일단 나오면 무조건 퇴적지형 떠올려. 대부분 강원도 그러면 대부분 유명산이 나오면 니네 그때 얘기했듯이 심성암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지명으로 강원도 모식이 나오면 대부분 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지형이겠거니 떠올려도 돼요. 거의 90%는 맞아. 강원도 태백에 있는 구문소라고 하는 것. 자, 특히 여기서는 그 이제 뒤에 나오는 지질시대 표준화석하고 연결되면 삼엽충 화석 나오거든. 그래서 삼엽충 화석이 또 그러니까 삼엽충이 언제 살았던 애야? 고생대 때 번성했던 애니까. 아, 고생.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이 구문소에 있는 지층은 바다에서 쌓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 나왔잖아. 육지에서 쌓인 지층입니까? 바다에서 쌓인 지층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삼엽충 화석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바다에 사는 애잖아. 해성층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성층. 바다에서 쌓인 지층, 해성층. 얘는 해성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애들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시대로 얘기할게는. 자, 거기 보면
지역으로 이제 경기도 화성에 속하죠. 화성. 경기도 화성. 에 보면은 얘네 그 시화방조제라고 알지? 시화방조제? 바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 우리나라의 최대 조력발전소가 있잖아? 거기서 뭐가 나왔대? 내가 그때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공룡알이 그렇게 떼거지로 나온 곳이 없대요. 세계 최대 공룡알 화석 산지, 화석 출토가 된 곳이거든? 거기. 공룡 알. 그럼 생각해봐. 공룡은 중생대만 살았던 애잖아. 근데 뭐 걔네들이 화석으로 발견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또 퇴적암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경기도 화성.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보면은 경남 고성에 가면 덕명리 또 해안이 있어. 경남 고성에 가면 이제 덕명리 해안가에 보면 공룡 발자국도 화석 걔 있거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떼거지로 발견돼가 또 있어. 자, 그럼 얘네 둘 다 무슨 층이야? 공룡 육지에 살았겠죠? 공룡 발자국 당연히 육지 위에다가 걔네가 발자국 남겨놓은 거겠지? 육성층이 되는 겁니다. 중생대 때 쌓인 육성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지에서 쌓인 지층이란 얘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이런 것도 전북 부안 채석강.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채석강.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덕명리 해안가랑 뭐 채석강 좀 많이 나오고, 고생대에서는 뭐 그냥 얘네 둘 많이 나옵니다. 구문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석회동굴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는 요 신생대. 나머지 내가 지금 설명 안 하는 거는 책에 있는 거 보고 좀 암기 좀 해주세요. 특히 내가 지난번에 화산암 지형 할 때 제주도 자체는 뭐다? 화산암 지형으로 보면 되는데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퇴적암 지형이 하나 있다 그랬어. 그럼 걔는 시대가 당연히 신생대인 거야. 왜? 제주도라는 화산섬은 신생대 때 일어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나오지만 제주도에 가면 수월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 자, 얘는 말 그대로 화산재가 쌓여서, 그러니까 응외암이지, 응외암.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응외암이라는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퇴적암 지형이다 라는 거 그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외에 마이산 있잖아. 전북 진안 마이산.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마이산. 마이산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중생될 거야. 내가 지금 정확히 요거 좀 이따 찾아서 알려줄게. 내 기억으로 아마 중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거 괜히 또 헷갈리게 알려줬다가, 자. 이건 나중에 보자. 여기 지금 뭐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이 마이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중생 될 겁니다. 마이산 중생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이산 여기다 이제 마이산을 추가할까? 마이산. 특히 이제 마이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타폰이라는 거죠. 타폰이. 일단 마이산은 어떤 퇴적암이냐면은 여감이야. 여감 주성분이. 여감이지. 여감이고 타폰이라는 구조가 나타나. 뭐냐면은 이렇게 산 봉우리를 보면, 이제 산 봉우리를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선생님 여드름을 너무 많이 짜고 여기 약간 흉터처럼 곰보라고 표현하잖아. 그런 게 많이 생겼어. 이렇게 뿅뿅뿅 구멍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뚫려 있어. 이게 뭐냐면은 여감이 주성분이라 그랬잖아. 자갈이 있던 자리인 거야. 근데 얘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거기 있던 자갈이 똥 떨어져 나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타포니 구조야. 알겠니? 타포니 구조가 돼. 근데 이제 타포니 구조에서 가끔 이런 문제 나와. 그럼 이 타포니가 여기 이제 마이산이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야. 타포니 구조가 더 많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 어딜까?
남쪽이야. 왜냐하면 남쪽이 햇빛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커야 되잖아. 자갈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기계적 풍화에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 근데 북쪽, 아무래도 이제 해가 주로 남쪽에서 뜨면 해를 받을 땐 얘 따뜻해. 밤이 되면 추울 거 아니야. 근데 북쪽은 늘 해를 안 받으니까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남쪽 경사면에 타포니가 더 많이 관찰됩니다. 알겠니? 요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쪽 경사면에서 타포니가 더 많이 관찰이 된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타포니 구조 그 그림에 지금 넣어놨지? 그 그림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지금 여기 얘기 안 한 거 게다가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줘야 되고요. 또 이게 암기가 안 되더라도 이제 너희가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비슷한 애들이 계속 나와요. 저절로 암기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암기는 좀 해둬야 된다. 무조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얘네들 문제는. 내가 얘기하지만 1등급 받으려면 앞장에서 5문제가 나오든 4문제 틀리는 순간 1등급은 날아가는 거야. 실수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앞장에서는. 알겠어?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서 매주 우리가 모의고사 하나씩 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40분 넘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보는 건 내가 앞장은 무조건 안 틀려야지. 1차 목표를 잡고, 그래서 몇 주간 연습해서 앞장이 이제 안 틀린다 그러면 이번엔 10번까지 안 틀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지. 뭐 특이한 경우 이렇게 앞에 어려운 거 하나 넣어놓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쪼개서 연습을 하란 말이지. 5번까지는 절대 안 틀리겠다. 이제 5번까지 안 틀리면 10번까지 절대 안 틀리겠다. 그래서 점점점 늘려나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틀리더라도 맨 뒷장에서 한두 개 틀릴까 말까 해야지만이 니네가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퇴역점까지 얘기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나오는 지질구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질구조.